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신박한 벙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예, 잘 그쵸? 지냈습니다. 아니, 저는요, 이번 겨울은, 진짜 안 춥다. 그렇게 안 춥네? 아,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요. 안 나가니까 안 추운 거야. 저도 집콕하면서 요새 이제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액티비티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겨울방학이고. 그래서 겨울 간식 챌린지라고 붕어빵을 만들었는데 민트 초코를 넣어가지고서는 붕어빵을 만들어봤어요. 막 무조건 맛있죠? 맛있죠? 이게 민초파예요. 그쵸? 민초파. 네. 민초파. 야, 민초파, 반 민초파세요? 네. 그분 안 되겠네. 예. 부먹 찍먹이 아픈 찍먹이죠. 부먹이죠. 아. 찍먹이죠. 애초에 찢어졌어야 됐어. 네. 예. 아, 근데 사실은 그럴 때 제일 좋은 친구가 아무래도 이 동생인 것 같아요. 나 동생도 없는데. 저는 이제 동생이 2마리가 있어요. 동생이 말이에요? 네. 한 마리는 인간 동생이고. 아하. 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이제 고양이 동생이 있는데. 누구랑 더 친해요? 고양이랑 더 친해요. 네. 고양이는 제 마음을 알잖아요. 아니, 저는 솔직히 우리 신박한 벙커 시작하고 나서 용주 씨가 부럽다고 느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건 좀 부럽네요. 반려묘. 그러니까 그렇죠. 누군가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그런 반려동물하고 함께라면 겨울도 따뜻할 것 같거든요. 이 순간만큼은 부럽습니다. 자,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얼른 벙커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깨볼게요. 네. 똑똑하다라는 것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본다면 개는 최악이에요. 사람이 멸종하면 다음으로 멸종할 동물이 개예요. 이건 맞아요. 100%입니다. 고양이는 분리불안이 없다. 네. 많아요. 강아지 털 알레르기 있고요. 네. 고양이 털 알레르기 너무 심하고요. 짝사랑이에요. 난 고양이 너무 좋아하는데 털 알러지라는 거는 실체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털 알러지라고 불러도 돼요. 원래는 털에 알러지를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용주 씨처럼 요즘에 주변에 그 고양이나 강아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넘어서 반려동물 1500만 시대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반려동물하고 함께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넷 중에서 용주 씨 한 명이 진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잖아요. 소름. 와, 이렇게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통계를 정확하게 정확하다. 우리 신박한 벙커 팀원들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어떻게 입양하게 되온 거예요? 원래 고양이를 저는 사실은 좀 거리감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누구네 집에 고양이를 놨다는 소문을 듣고 근데 가서 보니까 얘가 이거 알죠? 이 고양이 눈빛 요거 있잖아요. 네. 구석에서 요 눈빛 하고 있는데 그래 너다. 간택당했네, 간택당했어. 그렇죠. 그 선택이 친구가 돼서. 저를 간택을 해서 사실 미국에서 데리고 올 때 비용도 많이 든다고 들었고 제가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책임감이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고 이미 생각이 드니까 사실 네. 거기다가 놓고 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다 사랑이죠. 맞아요. 네. 사랑이죠. 진짜 우리 슬프네요. 용주 씨만큼이나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모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지정 생존자, 아픈 동물에게는 치료를, 거친 동물들에겐 트레이닝을 전하는 만능 트레이너 설채현 수의사 모십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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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에서 뵙던 그분이네요. 유명한 분이 또 오셨네요. 아이고. 네, 수의사이자 트레이너, 일명 수레이너 설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레이너
선생님. 아, 이분 진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걸 이제 세상에 알리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네. 원장님 SNS에서 반려견 키우는 것도 또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는 불법 대규모 번식장에 있는 강아지들을 구조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처음에 제가 제 손으로 꺼낸 친구를 딱 이 표정을 보는 순간 데려가야겠구나. 역시 간택 당하셨네요. 네, 그 네, 네. 눈빛에. 그래서 네. 지금 한 3년째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인들은 다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반려동물 얘기만 나오면 눈이 갑자기 막 네. 반짝반짝 이 초롱초롱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표정이 애틋해져. 네, 그러게요. 맞아. 눈빛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 요즘에 반려인이 많아져서 오히려 걱정이 늘었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반려인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말이야. 요즘에 좀 많이 벌리죠, 그죠? 사실 반려인이 늘어나면 숙명적으로 늘어나는 게 유기견이에요. 네, 특히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유기견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더 문제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지금 유기견 보호소가 좀 텅텅 비었어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같이 네. 사는 입양이 늘었구나. 네, 우리나라나 좀 또 어떤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유기견이 느는 곳도 있고요. 근데 이 두 경우 다 문제인 거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외롭다고 데리고 오는 경우에 끝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지금 코로나 시대랑 겹쳐서 좀 걱정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네. 걱정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정말 반려동물 한 마리를 양육하는데 매월 평균 16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매일같이 돌봐줘야 할 것들도 많고 평생 자라지 않는 아이를 계속해서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순간 어렵다고 느끼면 함께하지 않게 되는 건가 봐요. 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지만 저는 그냥 이 한 단어로 좀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순위. 삼순이? 삼순이. 내 인생 안에서 삼순위 안에 넣을 수 있으면 키워라. 아하. 네. 경제적이든 시간적이든 내 인생에서 반려견이 삼순위 안에 들어있으면 네. 좀 서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막 바쁘다는 핑계, 뭐 돈이 없다는 핑계 되는 순간부터 전 다 핑계라고 생각해요. 그 밑으로 벗어날 거면 아예 키우지를 키우지 마라. 마라. 네. 키울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네요. 용주 씨는 몇 순이에요? 뭐야? 그거는 용주 씨 반려묘한테 물어봐야 돼요. 용주 몇 순이니? 그 친구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순위가 높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네, 저는 그 친구를 뭐 1, 2순위라고 생각해도 자, 어쨌거나 우리가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가축화했던 동물과 어느새 교감을 나누고 이렇게 정을 나누다 보니까 무릎도 내어주게 되고 집도 내어주게 되고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작은 가족은 어떻게 야생에서 반려동물로 길들여지게 된 건지 또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함께 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개냥이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개냥이. 개냥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기본적으로 고양이인데 개처럼 행동하는 고양이를 아. 개냥이다. 막 그 강아지처럼 막 애교 부리고 애교, 이런 그렇죠.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저도. 맞아요. 근데 아마 여기서는 뭐 개, 고양이가 가장 애완동물로서 많이 키우니까 그 두 개를 합친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가장 대중화된 그 반려동물 맞기는 맞고요. 최근에는 최고의 집사를 키우기 위한 이러한 시험까지 생겼다고 해요. 바로 반려인 능력 시험인데 들어보셨어요? 반려인 능력 시험이요? 아니 뭐 그걸 시험까지 실제로 있어요? 서울시에서 재밌는데? 치러지는 시험인데 과목이 반려묘, 반려견 두 과목이 있다고 하고요. 네. 일반 산식 중에 산책 그리고 미용 방법 뭐 이런 일반 상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제대로네. 동물 행동의 이해 전문가시겠죠? 동물 행동 이해, 건강 관리 그리고 현행 법령 이런 것들까지 50문항 안에 담겨 있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험을 직접 봤었어요. 진짜요? 문제를 직접 네. 제가 다 봤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뭐 저야 다 맞았지만 다 맞았어, 만점? 네, 저야 다 또 맞았지만 자랑이. 야, 이렇게 반려인으로서의 지식을 점검해보는 시험이 생겼을 정도로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종류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그 1m 넘는 대형 물고기 키우는 분도 있으시다 그러고 뭐 뱀이나 도마뱀 같은 파충류 키우는 분들도 요즘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뭐 아랍 쪽의 그 SNS 같은 거 보면은 갑부들이 집에서 막 호랑이 키우고 사자 키워요. 그래서 막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막 그거를 SNS에 찍어서 막 올리고 이러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밀수를 통해서 아. 구매를 한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경로 자체도 굉장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쇼핑할 때나 관광할 때 사자나 호랑이를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민폐예요. 너무 무서운데요. 만에 하나 큰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에서 그런 야생 맹수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근데 있다고 저는 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뭐 맹수까지 집에서 키운다는 걸 보면 어떤 동물이라도 사람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 애완동물화가 가능한가 봐요. 가능한가요? 아니죠. 네. 아닌데 키우는 거예요, 그럼? 네. 가축화의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가 공격성의 감소예요. 네. 개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가 가축이라고 얘기하는 동물들은 엄청나게 많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공격성이 줄어들고 머리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가축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동물이나 데리고 와서 나랑 같이 산다고 해서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늑대 같은 경우에도 아기 때부터 사람이 같이 이게 인공 포육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격을 한다거나. 야생의 본성이 남는 거죠. 네. 그리고 범고래도 그런 사건이 상당히 많았죠. 맞아요. 아쿠아리움 같은 데서 범고래 키워서 샤무들 맞아. 같이 쇼를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사람을 물어서 죽인다. 맞아. 그래서 가축화와 내가 길들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그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는 제목을 잘못 지었네. 드래곤 가축화라고 했어요. 근데 뭐 그날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거니까 길들이기도 맞을 것 같습니다. 길들이기 네. 맞을 수 있죠. 네. 나중에는 다시 돌아가잖아요, 자연으로. 그랬나? 드래곤 길들이기 3까지 보게 되면. 돌아가나? 그러니까 이제 그 스포일러. 드래곤이 네. 서로 길들인 거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가축화의 경우는 실제로 유전적으로도 진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러시아의 동물학자 드미트리 벨라예프인데 늑대가 가축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과정을 여우랑도 시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실제로 50세대에 걸쳐서 1959년도부터 실험을 해요. 근데 이 50세대가 지나면서 실제로 온순한 여우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야. 실제로 미국의 일리노이대 동물과학과랑 미국, 중국, 러시아 여러 국가들이 함께 연구해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 오리지널 여우와 축화된 온순한 여우의 경우는 DNA 염기가 서로 다른 그 자리들이 845만 군데 실제로 유전자가 이제 진화를 통해서 바뀌어 있는 그런 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은 개나 고양이처럼 평생에 걸쳐가지고 이른바 반려동물로 인간과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동물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 네, 있긴 그리고 있으나 전부는 그런 반려동물이 될 수 있는 유전적인 특징을 가진 동물들도 사실 자연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사실을 좀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무거나 다 키울 수 있는. 개나 고양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강아지의 매력하면은 그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이 충성스럽게 나를 쫓아다니고 이런 게 너무 좀 예쁘거든요, 사실은. 천적인 늑대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가 특유의 귀여운 눈빛을 지니게 된 똘망똘망한 눈빛을 지니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진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화 이러면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자 생존.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아요. 개의 경우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강아지들 중에서 눈빛이 똘망똘망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얘는 사랑해주지 않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 개가 선택을 받고 또 선택을 받았으니까 딴에는 살아남지 못하고 선택받은 애만 살아남고 이게 수만 년에 걸치면서 수천 세대에 걸치면서 쌓여온 게 진화고 사랑받게끔 진화했네요. 그래서 그러한 진화의 사랑할 수밖에 방향성 없네. 때문에 네. 네.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에서도 실제로 봤는데 늑대와 개를 해부해서 어느 근육들이 더 발달했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강아지의 그 맑은 눈빛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게 눈 윗근육, 눈 옆근육인데 이 부분이 늑대에 비해서
개들이 더 발달해 있다라는 게 또 실제로 해부학적으로도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게 눈웃음으로 생존한 거예요. 요거 아주 눈빛으로. 아, 속이 까만 녀석들이었어. 아, 요거.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 오래 살아온 반려견하고 이 야생에서 오래 산 늑대하고 누가 더 똑똑할까요? 아무래도 인간하고 좀 오래 살았으니까 지능도 좀 많이 그치, 올라갔겠죠. 그치. 응.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완견들이 조금 더 지능이 높지 않을까라는 제가 이 비전문적인 소견 한번 그렇죠. 네, 비전문적인. 비전문적인.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네, 이게 똑똑하다라는 것이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본다면 그렇죠. 걔는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네. 왜요? 실제로 최악이에요. 앵무새보다도 못해요. 왜 요즘 애들 엄청 똑똑한데? 사람이 멸종하면 다음으로 멸종할 동물이 개예요. 이건 맞아요. 100%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안 되나 보다. 네, 사람이 없으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제 실험도 해봤어요. 이제 오리곤 주립대학교에 이제 모니크 우델 박사가 개 10마리, 늑대 10마리를 놓고서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소시지를 냄새만 맡고 못 먹게 한 다음에 그걸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열 수 있는 이 상자 안에 넣어둔 거예요. 예. 늑대랑 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먼저 열었을까? 이 실험 결과 듣고서 굉장히 우프실 텐데 늑대는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해본 끝에 결국에는 소시지를 쟁취했어요. 예. 그런데 개는 방법을 알면서도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열어달라거나 혹은 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열어주던지 아니면 나한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줘. 이거 개실망인데? 실망입니다. 개실망인데, 진짜.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실망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거죠.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고 보호자의 지시를 따르는. 맞아.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한 애착과 믿음이 강하다면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강아지도 좋지만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저는 집사로서 고양이를 생각하면 보통 대부분 다 약간 좀 독립적인 개체다. 뭐 그렇다고 독립적인 뭐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는 독립적인가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없다. 네. 많아요. 고양이도 분리불안이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개들은 분리불안이 있으면 많이 짖어요. 그쵸. 그러면서 민원이 들어와요. 음. 근데 고양이들은 분리불안이 있으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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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기만 하니까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몰라요. 보호자조차도 몰라요. 어머나. 근데 실제로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보면 이 반려견만큼은 아니지만 반려묘들도 분리불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아까 집에서 고양이 한 몇 분 놀아요? 노는 거? 사냥놀이나 이런 거 시켜주시는 거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해주세요? 5분, 10분. 그쵸. 이게 평균이에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집고양이가 보호자와 노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래요. 근데 길고양이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노나 봤더니 2시간 반 정도를 놀아요. 네.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보호자가 시간을 내서 놀아줄 수 있어야 돼요. 고양이도 산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걔도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늘어져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네. 사실은 심심한 거였군요. 그렇죠. 네. 사실 고독한 고양이가 아니라 우울한 고양이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보통 다들 그러잖아요. 쟤는 내가 가서 뭐 하면 귀찮아해. 네. 사람 귀찮아해. 맞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이 잘못된 인터넷의 미스테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이 고양이 액체설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네모나 박스에 들어가면 애가 네모내져요. 네모내져요. 그리고 둥그런 유리병 안에 들어가면 애가 동그래져요. 실제로 고양이 액체설에 대해서 연구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가 2017년도에 이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상까지 이그 받았다고요? 노벨상하고 노벨상을 구분해야 되는데 네. 바로 가장 황당무계한 연구를 한 과학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프랑스 리옹 물리학 연구소의 파르딘 마크 앙투안 연구원이 고양이 액체설 연구로 2017년도에 이그 노벨상 물리학 부문을 실제로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실제로 집사예요. 맞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액체예요, 그래서 고체예요? 뭐냐면 고양이가 마치 액체처럼 서로 다른 여러 이렇게 용기에 넣었을 때 완벽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실제로 물리학적인 공식들을 적용해서 연구를 해서 액체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이야. 결론을
내립니다. 수학 공식들을 이용해서 또 어린 고양이가 늙은 고양이보다 모양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사이드 결과도 나오고. 왜냐하면 관절이 훨씬 더 유연할 테니까 네. 이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겠죠. 관절이 유연해서. 그럼 오늘 확실히 좀 정하고 가는 거네요. 자. 고양이 액체다. 고양이는 결론이 액체다. 났어요. 그러니까 네. 고양이가 액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네. 특히 네. 어린 고양이일수록. 네, 네, 물리학적으로 정의했을 때 네. 액체와 같은 특성을 보인다. 오늘도 괴짜 과학자들의 잉여로운 연구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뭐 아무튼 뭐 과학적으로 봐도 고양이는 액체로 볼 수도 있다. 네, 무방하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네요. 아 저는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고양이 볼 때마다 궁금했던 거 있어요. 고양이는 이렇게 자기 혀로 자기 몸을 씻잖아요. 네. 맞아. 할죠 맨날. 네, 따로 뭐 목욕하지 않아도 네 요거 때문에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털이 깨끗한 건가요? 축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고양이는 이제 하루 평균 14시간을 자고 10시간 정도를 깨어 있는다고 그래요. 24시간 중에서. 근데 깨어 있는 시간의 한 4분의 1 정도는 털을 핥으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안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목욕시키면 아니고요. 되지 않아요? 관찰 결과 이렇게 고양이가 정성스럽게 털을 핥으면 핥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은 털에 붙은 벼룩이나 부스러기 같은 게 사라지고요. 또 털이 가지런해지는 효과가 생긴대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털에 묻은 침이 증발하면서 몸에 열을 식히는 효과까지 생긴대요. 오. 고양이가 핥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죠. 어때요? 이 까끌까끌하고. 깔깔하죠. 네. 저도 엄청 따가워요. 네, 네. 따가워. 사상유두라는 게 있어요. 빛처럼 돼 있어요. 혀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루밍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머리빗으로 네. 이렇게 빗질하는 거와 똑같아요. 오.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그루밍을 하는데 전 예전부터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냄새가 안 날까? 맞아. 아니, 우리 침 냄새가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막 계속 이렇게 핥으면 여기서 침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고양이 침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해서 살균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야. 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핥으면 오히려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는 목욕을 많이 거의 안 시킨다고 보면 되고요. 물도 너무 싫어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 아픈 고양이들은 그루밍을 하지 않습니다. 오, 맞아. 왜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아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밍이 줄어들었고 우리 집 고양이가 그루밍을 안 해서 막 똥꼬가 더럽고 이렇다 이거면 어딘가 아픈 곳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더러운 고양이를 보면 건강을 한번 걱정을 네, 해볼 걱정을 한번 필요가 해볼 있겠네요. 필요 있죠. 그루밍이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얌전히 앉아서 빗질할 때는 또 예뻐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은 또, 사고를 너무 많이 쳐요, 솔직히. 고양이가요? 안 올라가는 데가 없어. 그렇죠. 완전 그냥 고양이는 자기 세상이야. 3D로 망가뜨리잖아요. 네. 강아지는 2D로 망가뜨려요. 근데 이렇게 고양이가 사고를 친 덕분에 네. 또 엄청난 과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진 예도 있다고 해요. 그래요?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아두아르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이 이 사고가 났을 때 유리가 쫙 깨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칠 수 있다. 유리창에 사람들이 다친다는 이야기를 보고 그럼 이렇게 깨지지 않는 유리를 만들 수 없을까 실험을 계속 했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을 못 찾다가 어느 날 고양이가 이렇게 선반에 뛰어 올라갔는데 거기에 유리 플라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졌는데 와장창 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붙어 있는 상태로 금만 가는 걸 보고 대박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셀룰로이드를 담았던 용기에 이게 얇은 막처럼 유리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깨져서 조각이 튀지 않는 그러한 발견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야, 고양이가 연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고양이 까방권 드릴게요. 고양이 까지 마. 이런 거 조금 해도 이렇게 넘어뜨리고 해도 말 너무 안 듣는데. 안 돼. 고양이 까지 마요. 사실은 고양이 때문에 제가 핸드폰도 몇 번이나 바꿨어요, 사실은. 또 우리 집사 핸드폰 바꿀 때 됐네 그치. 하고 한번 깨주는 거지. 그런 건가요? 애가 생각이 깊어. 그리고 생각해봐야죠. 3순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핸드폰이 순위 안에 드나요? 고양이가 드나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지, 내가 또. 고양이가 당연히 민데, 그래도 생돈 나가는 건 좀 아깝지 않습니까? 맞아요. 반려동물의 숨겨진 신체의 비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색 과학 연구들까지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볼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입니다. 어허! 또 노래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줬네요. 이번 메시지, 이번 키워드는 데칼코마니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제가 알 것 같은데 이런 네. 얘기 되게 많거든요. 예. 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닮아간다. 맞아. 두 분은 닮는 것처럼. 맞아. 맞아요. 굉장히 공감해. 왜냐면은 그 애완동물 병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 무슨 개를 키울까 하면 그 개를 키우더라고. 아, 정말요? 리트리버 키울 것 같은 사람은 리트리버 키우고 푸들 키울 것 같은 사람은 푸들 키우더라고.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동물하고 사람은 아예 종이 다른데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년 전에 반려동물 식품 회사에서 네.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이게 진짜 너무 똑같아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닮은 상황을 뽑아서 한 거기는 한데 연구 결과를 보면 약간 이런 쪽에 더 가까워요. 나랑 닮은 동물을 선호한다. 처음에 데리고 올 닮았는 게 때 아니다. 네. 나랑 닮은 동물에게 더 많은 그럴 수 있겠다. 애착이 간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저희 세상이 저는 안 닮은 것 같거든요. 세상이 되게 날씬하고 저는 얼굴이 조금 이렇게 좀 널쩍한 편이고 한데 같이 사진 올리면 맨날 그런 댓글이 달려요. 둘이 너무 닮았어요. 뭐 이런 댓글. 이게 이제 인간 뇌의 무의식적인 습성인데요. 사실은 우리 뇌가 나랑 닮은 행동을 하거나 나랑 닮은 존재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를 찾을 때도 나랑 뭔가 표정이건 말투건 행동이건 얼굴이 비슷하면 서로 끌린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그 생김새만이 아니라 다른 행동 패턴도 닮아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먹성. 먹성. 실제로 비만인 보호자의 강아지가 비만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연구 결과. 내가 많이 먹을 때 옆에서 와서 달라고 하는 거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테이블 푸드라고 하거든요. 강아지들한테는 이 사람이 먹는 맞아요. 이런 음식들을 테이블 푸드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을 그냥 옆에 와서 달라고 몇 번 이렇게 하고 불쌍한 표정 이쁘니까 지으면 또. 주고 막 이러니까 사람 먹는 음식들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데. 맞아.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이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일수록 다이어트가 더 효과적이에요. 다이어트를 했을 때. 왜요? 네, 실제로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로버트 쿠시너 교수팀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과체중인 그 92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일주일에 3회 30분씩 걷기 운동을 이제 진행을 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몸무게를 측정을 했더니 혼자 운동한 사람들이 있고 반려동물과 같이 운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반려동물과 같이 운동한 사람일수록 체중 감소량이 컸어요. 요거는 제가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데 네. 혼자 그 트랙을 달릴 때랑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할 때랑 이 코스가 달라요. 우리가 뛸 때는 그냥 일직선으로 뛰잖아요. 인간이 뛸 때는. 근데 걔랑 같이 뛰면은 여기 가서 꽃 냄새 맡아야 되고 그렇죠. 여기 가서 네. 나무 한번 긁어야 되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개 있으면 가야 돼. 이렇게 뛰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활동량이 훨씬 더 큰데다가 그리고 또 혼자 운동할 때와 비교했을 때 반려동물이나 혹은 아이를 같이 다니면 반려동물과 아이에게 계속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도 늘어나는 거. 두 배, 세 배로 힘들어요. 네, 사람하고 함께하는 반려동물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 알러지 때문에. 네. 맞아요. 우리 박사님도 저 알러지 때문에. 엄청 심한데 특히 동물털 알러지가 너무 심해요. 네네. 그래서 이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쫙 테스트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강아지 털 알레르기 있고요. 네. 고양이 털 알레르기 너무 심하고요. 짝사랑이에요. 난 고양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 알레르기 약 안 먹으면은 같이 못 놀아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네. 또 깨볼게요. 네. 예. 털 알러지라는 거는 실체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래요? 털 알러지라고 불러도 돼요. 원래는 털에 알러지를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침, 각질, 네네네.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 모든 분비물인데 우린 동물 털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요, 털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면 알러지 일으키지 않아요. 털에 그런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장 많은 게 침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 털 알러지는 사실 고양이 침 알러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네. 왜냐면 그루밍을 계속하니까. 그러면 털에 침이 묻어있고 그 털이 날려다니면서 내 피부와 만났을 때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고양이보다는 개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효과가 좋으려면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데 오히려 태어나서 1년 전까지 강아지와 같이 생활한 아이들의 알러지 유병률 자체가 아주 떨어져요. 네. 전 태어날 때부터 개가 있었어요. 야. 그래서 개집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알러지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개나 고양이 같은 고양이 분비물에서 나오는 항원들이 다양하게 노출이 되면은 그러게요. 몸이 거기 이제 몸의 면역계가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좀 자라서 몸에 접촉을 하더라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저는 또 주변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유 우리 강아지가 우리 고양이가 아프면 아프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이 말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맞아. 들어왔었는데 시중에 반려동물 언어 번역기라는 게 나왔다면서요? 이거 실제인가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 언어 번역기라는 게 실제로 그 반려동물의 언어를 이해하는 건 아니고요. 네. 특정한 요구를 할 때 소리를 낼 때 그 소리 파형을 미리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뭐 배고플 때마다 내는 뭐 그런 낑낑 소리가 낑낑 있다. 소리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 낑낑 소리의 소리 파형을 기억을 한 다음에 아 이건 오. 배고프다라고 입력을 시켜놓고서 나오게끔 하는 장치인 거죠. 사실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도 네. 보면 우리 소통과 언어라는 건 뉘앙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맥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기계들은 그런 뉘앙스와 맥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주 정확하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려동물 문화랑 이 산업이 성장하면서 요즘 뭐 패테크 뭐 이런 말로도 많이 패테크.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IT와 이제 반려동물 쪽이 융합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제 분야에서는 강아지의 뇌 전극을 심어서 강아지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기술도 국내 기술로 출시되어 있는데요. 이지를 하는 거죠. 이의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그 동물의 감정 상태를 해석해주고 말해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 최초 시도조차 그 해석조차 사람이 했을 때 맞아요. 그죠? 근데 네. 과학으로 이렇게 반려동물이랑 좀 교감이 된다는 게 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그렇다면 과학이 이런 거 말고도 또 활용되는 뭐 다른 방면들이 또 있을까요? 있죠. 아예 그냥 로봇 반려동물을 만드는 방법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뭐 로봇으로 만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케어를 해줄 필요 없이 막 따라다니기도 하고 재롱 떠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가끔씩 짖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들한테 자극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식의 로봇 반려동물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로봇 반려동물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로봇 반려동물의 장례식까지 지내줄 정도였다고 하는데 로봇이지만 이 키우면서 정을 주다 보니까 살아있는 반려동물처럼 또 하나의 가족처럼 교감을 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로봇과의 교감. 사이버펑크인데요. 제가 기대가 됩니다. 빨리 누군가가 제 여자친구를 로봇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반려동물 그 좋은 점도 있지만은 사실은 조금 어두운 면도 좀 있어요. 사실은 반려동물 버리는 분들이 사회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마다 이 휴가철이나 또 명절 때 되면은 동물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놓고 오거나 뭐 버리고 오거나 이런 유기동물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같이 휴가 간다고 좋아했을 텐데, 같이 맞아. 놀러 간다고 좋아했을 텐데, 거기다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정말 진짜. 못됐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버려진 유기동물의 비율은 휴가철인 7, 8월에 가장 많은 20%. 그리고 휴가 연휴, 추석 연휴가 있었던 9월, 10월에 19.2%로 그때 가장 많이 버려진다라는 거죠. 휴가 갈 때 데리고 가서 집에 찾아올 수 없게. 잔인하다, 진짜. 너무하지 이거는. 이건 진짜. 정말 이렇게 사랑이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데려와서 내가 지금 힘들다고 버린다는 거는 정말 이기적이고 또 상처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돼요.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만 1년 동안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12만 마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12만 마리 중에 정말 슬프게도 안락사 당하는 반려동물의 비율이 20.7%.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닌 것 아니, 같습니다. 버릴 걸 왜 데려와요? 맞아. 네. 생명체나 뭐 친구 반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형으로 그렇죠. 보고 맞아요. 재미가 없어지면 버린다는 거잖아요. 생명 존중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거는 화나네. 사실 뭐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를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요. 대규모 공장식, 대규모 번식장, 펫샵, 소비자. 근데 사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데리고 오는 강아지들은 이 모견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잘 관리를 받았는지 윤리적인지 이거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런 불법 대규모 번식장 가보시면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지옥이에요. 맞아요. 소농장, 돼지농장은 깨끗한 거예요. 진짜요. 네, 네.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번식장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낳은 아이들이 새끼 때는 작고 예쁘다는 이유로 이제 펫샵에 전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번식장 같은 인공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펫샵 출신의 개가 뭔가 좋은 환경에서 번식을 한 개에 비해서 주인에 대한 공격성을 보일 위험이 213%나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미국의 프랭클린 맥밀란 수의사 등이 발표한 논문인데 미국도 이 펫샵의 문제가 많나 봐요. 그래서 펫샵에서 강아지일 때 구매한 개 413마리와 이 약간 비상합적인 분양자로부터 강아지일 때 입양한 게 5,657마리를 비교를 했더니 다른 개에 비한 공격성,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성, 분리불안 같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펫샵 출신 개들이 더 높았던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행동을 보일 확률이 이렇게 2배 이상, 213%, 2배 이상 높아지는 이유는 이것도 사람과 똑같아요. 1차 사회화라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모경과 함께 있으면서 개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배우지 못함으로써 개들끼리의 언어도 모르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화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딱 2개월만 같이 있어주면 되는데. 그러면서 훨씬 더 큰 문제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매매가 동물 매매 자체가 아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국가에서 지정한 동물 보호소를 통해서만 이 입양이 가능하고 입양하기 위해서는 기본 상식과 방법을 배우고 훈련 이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동물 보험에도 가입을 해야지만 동물을 데려갈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국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동물 판매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옳게 된 나라라 이런 거야. 맞습니다.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윤리적인 출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도 조금 한번 생각을 바꾸시거나 맞아요. 관심을 기울이시면 이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 입양하면 1년 동안 강아지 보험을 들어줘요. 강아지 병원 보험을 네. 들어주고 뭐 등록도 무료로 해주고 약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책임 있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네네네네. 나의 또 다른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반려동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박 키트 열어보러 갈까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보이는 이 작은 생명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신박한 생존 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생존템들이 들어있을지 열어볼게요. 빠밤. 오, 네. 요거. 오, DNA. 누가 가지고 어떠세요? 오셨죠? 뭐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아니랄까 봐서. DNA를 가져온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동물 등록제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갖고 왔어요.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하냐 하면은 외장형 인식칩을 하는데 요건 분실의 위험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장형 인식칩을 체내에 이렇게 삽입하는 게 있는데 요건 또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나중에 아파서 MRI 찍을 때 빼야 돼요. 맞아요. 아프기도 하고 MRI 같은 거 찍을 때 사용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DNA 등록제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DNA를 추출하다가 등록해 놓으면 길 잃은 반려동물을 우리가 찾게 되면은 주인을 찾아줄 때 DNA 검사만을 통해서 간단하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네,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동물 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그래서 비침습적으로 뭐 코에 비문이라고 해요. 코에 지문을 이용한 방법. 우리 배웠죠, 맞아요, 이거. 배웠어요. 이거 저희 네. 배웠어요. 생체 인식. 네. 네, 그리고 뭐 생체 인식. 귀의 혈관을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사실 DNA가 제일 정확한데. 제일 정확한 방법. 얘네는 그거 없어요? 젤리에 지문 이런 거 없어? 네, 젤리에 그냥 지문이 젤리만 없어요. 있어? 아하, 아쉽네. 아, 얘네는 그냥 말랑말랑만 한 거예요? 네. 아, 아쉽네요. 사실 근데 그 스페인 마드리드나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이 DNA 등록제를 처음으로 했는데 처음 하게 된 이유가 진짜 황당해요. 왜요? 거기가 개똥 때문에 그렇게 골치가 아팠었고요. 맞아. 이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절대로 아무 데서나 싸지르지 못하게끔 변이 있으면 그 변에 DNA를 채취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려고 시행했던 제도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좀 따라 해볼 법한 반려동물 등록제 한 모델이 된 것이죠. 네, 우리나라에도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 함께하는 반려견 사진을 가지고 오셨나 너무 귀엽습니다. 댕댕이. 요 댕댕이 네, 사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실제로 이제 도로에서 이제 반려동물을 데리고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주인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벨트를 채우기가 힘들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런데 안전벨트를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은 개나 고양이가 운전을 방해해서 맞아. 네, 위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았을 때 심각하게 다칠 수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3순위 안으로 사랑한다면 꼭 반려동물 전용 안전벨트를 채우는 게 필요하다. 지금 판매되고 있나요? 네. 이게 한번 영상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개들을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네. 거의 다 이제 앞으로 날아가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날아가는 게 흉기가 됩니다. 사람한테. 맞아. 운전자나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의 후두부를 강타하면서 더 큰 데미지를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고 나의 안전을 위한다면 잠깐의 막 불쌍해 이런 게 아니라 안전함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조금 답답해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일 것 네, 같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 하겠지만 또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생존템만 챙길 게 아니라 우리 반려동물의 생존을 위한 이런 생존템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생존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그거잖아요. 법정에서. 그런가? 네, 법정에 딱. 법정에서도 쓰고 국회의사당에서도 쓰죠. 네. 네, 이거 누가 법안이 가지고 통과됐을 때. 접니다. 네. 뭐 방송을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려 문화에 대해서 이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걸 다 바꾸려면 법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첫 시작이 바뀌어야겠더라고요.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네.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정치권의 이 소신 발언을 하시겠다. 네, 뭐 이건 소신 발언도 아니고 사실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원샷 생각하는데 잡아주세요. 제일 첫 번째가 제3의 지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3의 지위. 대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민법상 사람 이외 모든 것은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불법 번식장, 분명히 불법이잖아요. 예. 불법 번식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조를 하러 가잖아요. 예. 그럼 할 수 있는 건 벌금이에요. 그 안에 학대받고 방치되어 있는 개들 못 데리고 나와요. 왜냐하면 민법상 물건이고 이건 그 사람의 소유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학대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뺏어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3의 지위 사람도 아니 사람이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도 물건도 아닌 제3의 지위가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판매하는 것도 점점 바뀌어 나갈 거고요. 학대를 해도 더 실효성 있는 체벌을 받을 거고요. 지금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주 씨 키트도 확인을 해볼게요. 용주 씨가 네. 가져온 거 웬일로 네.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저도 가끔 책 읽어요. 추억의 책 어린 왕자. 예. 르뿌띠 프링스. 이거 그 그쵸? 책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어린 왕자의 그 사막여우라는 그 동물 네. 친구가 하나 나오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사랑은 길들여지는 것이고 그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만족을 위해서 데려왔는데 나밖에 모르게 길들여 놓았으면서 그것을 또 무책임하게 막 버리고 막 이러지 않고 책임을 갖고 반려동물 평균 수명이 이제 15년이라고 하니까 그 15년 동안은 이 아이의 평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이 우리의 그 사회를 바꾸고 동물에 대한 시선을 바꾸고 네. 많은 것들을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르뿌띠 프링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신박한 샌백쥐베리. 벙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일 멋있었어. 네, 아유, 그러니까요. 예. 책임의식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이 반려동물 입양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기르시는 분들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족이 된
반려동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작고 소중한 이 친구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수의사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되게 이과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반려동물 쪽은 되게 좀 감성적인 얘기가 통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런 정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거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이 시청자분들도 꼭 알았으면 하는 정보를 다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저는. 한 번 더 모실게요. 네. 뭐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줘야죠. 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앙. 앙.